11번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가 사전 편찬식 선호를 갖는다. 즉, 두 소비 묶음 A와 B가 있다고 할 때 만약 소비 묶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X제의 양이 더 많거나 또는 X의 양은 같은데 Y제 양이 많을 경우 A를 B보다 선호한다. 이 소비자의 X에 대한 수요 함수와 동일한 수요 함수가 도출되는 효용 함수는 소비자 선호 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비를 분석을 할 때 효용함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효용함수는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바람직한 여러가지 공리를 만족을 시킬 때 우리는 다루기 쉬운 효용함수를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사전 편찬식 선호를 가진 소비자라고 했는데 먼저 소비자 선호 체계의 공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전 편찬식 선호가 어떤 공리를 위배하는지를 파악한 뒤에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호 체계의 공리입니다. 대표적인 공리로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강단조성이라던가 볼록성 같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효용함수를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공리에 해당하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공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비성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선호 체계가 모든 가능한 상품 묶음의 짝에 대해서 선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공리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두 개의 상품 묶음이 있다고 할 때, 즉 소비자가 여러 가지 상품 묶음을 놓고 비교한다고 할 때 어떤 상품 묶음 하나가 다른 상품 묶음보다 더 선호가 된다던가 아니면 둘 간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든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공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행성입니다. 이것은 선호 체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B, C라는 상품 묶음이 있다고 할 때 만약 A가 B보다 선호되고 그리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A가 C보다 선호된다는 관계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일관성 있는 선호 체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상품 묶음을 소비해 감에 따라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해 나갈 때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갑작스러운 선호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공리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X제와 Y제의 평면에서 소비자가 B라는 점에서 X제와 Y제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속성 공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 B라는 점에서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점점 늘려나갈 때 어떤 특정한 C라는 점에서 이 소비자가 얻는 효용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특정한 다른 소비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연속성 공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이 다 만족이 된다면 이 소비자의 선호 체계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연속적인 효용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인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전 편찬식 선호를 가진 소비자가 나왔었죠. 이 사전 편찬식 선호는 세 가지 공리 중에 연속성의 공리가 위배되는 선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 편찬식 선호는 연속적인 효용함수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 묶음 B에서 상품 묶음 D로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효용이 증가한다고 할 때 연속성의 공리가 만족이 된다면 이 경로에서 특정한 C라는 상품 묶음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다른 상품 묶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편찬식 선호는 이 C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C라는 상품 묶음과 비교해서 효용이 낮은 A라는 상품 묶음이 있습니다. C와 비교해서 X제 소비량은 동일하지만 Y제 소비량은 더 작기 때문에 C에서의 효용보다 더 작은 효용 수준을 주는 상품 묶음이 되겠습니다. 사전 편찬식 선호가 의미하는 것은 B에서 D까지 소비가 변화를 할 때
A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이 없고 A보다 작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에서 갑자기 A보다 큰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으로 바뀌는 불연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특징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연속적인 효용함수에서 도출하는 무차별 곡선, 즉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효용함수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으로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습을 갖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에서 도출된 효용함수는 연속적인 효용함수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품 묶음을 의미하는 각각의 점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효용 수준을 갖게 됩니다. 어떤 특정 점과 동일한 효용 수준을 갖는 상품 묶음의 조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에서 도출된 효용함수로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어떤 선의 형태가 아니라 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x제에 대한 수요함수와 동일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는 효용함수를 묻고 있습니다. 사전 편찬식 선호에서 x제는 y제 양에 상관없이 x제가 큰 상품 묶음이 더 선호가 되고요. x제가 같다면 그제서야 y제가 큰 상품 묶음이 선호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주어져 있는 효용함수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보면 x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x가 큰 것이 더 큰 효용을 주는 효용함수가 되고요. x가 같으면 같은 효용을 주는 효용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사전 편찬식 선호와 동일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는 효용함수가 되겠고요. 물론 이 효용함수는 x제가 같고 y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사전 편찬식 선호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소비자의 x제에 대한 수요함수와 동일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는 효용함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y제와 상관없이 x제에 대해서 더 큰 것이 더 큰 효용을 주는 선호체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기들은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에 위배되는 판례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은 x 더하기 y로 되어 있는데 y가 일정한 상태에서 x가 큰 것이 더 큰 효용을 주는데 문제는 x가 크더라도 x가 작은 상품 묶음이 y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더 큰 효용을 주는 효용함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x의 선호관계를 y가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y인데 이것은 x와 관계없이 y의 양에 따라서 효용이 결정되는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x 곱하기 y인데 y가 일정하다면 x가 크면 더 큰 효용을 주는 건 맞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x와 y가 0보다 크나 같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x가 더 큰 상품 묶음이더라도 x가 작은 상품 묶음이 보기 2번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x의 크기 차를 극복할 정도로 더 크다면 이것은 사전 편찬식 선호와 다른 선호가 표출되는 효용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고요. 다섯 번째 미니멈 함수인데 이것은 x와 y 중에 크지 않은 수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판례를 하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품 묶음은 x가 3이고 y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품 묶음은 x가 2고 y도 2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x가 이쪽 상품 묶음이 더 크죠. 그런데 여기서의 효용은 1로 도출이 되고요. 여기서의 효용은 2로 도출이 됩니다. 즉, 이 예를 봤을 때 x가 더 큰 상품 묶음이 더 작은 효용을 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도 사전 편찬식 선호와 다른 선호가 반영된 효용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맥스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yj의 가격이 1로 주어진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스를 보면 가에서는 x의 가격 p라고 하면 각 수준에 대해 효용 극대점은 유일하다. 그래서 p가 우리에게 주어진 yj 가격 1과 갖는 관계에 따라서 효용 극대점이 유일하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나는 두 재와의 소비량이 같은 효용 극대점이 존재한다. 즉 x와 y가 같을 때 효용 극대점이 존재하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다와 라는 x의 수요에 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x의 수요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보면 이 맥스 함수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 제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x의 가격은 p, yj 가격은 1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소득을 m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 맥스 함수라는 것은 작지 않은 수가 함수값으로 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요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어떤 함수값이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2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을 정리하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때 작지 않은 수는 2x 더하기 y가 되죠. 그래서 효용은 2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 반대로 2x 더하기 y가 x 더하기 2y보다 작을 때는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데, 이때는 효용함수가 더 작지 않은 수인 x 더하기 2y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먼저 u는 2x 더하기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러한 검은색 직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u는 x 더하기 2y는 완만한 이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존재하는 영역은 x는 y라는 직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게 되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이 아래 영역이죠. 여기서는 2x 더하기 y가 효용이 되니까, 그러면 좀 가파른 이러한 파란색 직선이 무차별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y보다 작은 영역, 그거는 이 위쪽 영역이죠. 여기서는 완만한 이쪽 파란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함수의 무차별 곡선의 모형은 이렇게 꺾인 파란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모습을 도출을 했으니까 예산선과 관계를 통해서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찾고 xj의 수요 함수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xj의 가격은 모르니까 이것을 p라고 놓고, 이 p가 yj의 가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j의 가격 p가 1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면, 그러면 예산선은 기울기가 1보다 큰 가파른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y절편은 m, x절편은 p분의 m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알아보면 y만 소비하게 되는 점이 효용 극대화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x의 가격이 1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예산선이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무차별 곡선은 y가 m인 점이나 x가 m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거나 m만큼 소비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가격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될 경우에는 xj만을 소비하게 되니까 p분의 m에서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모든 소득을 xj에 지출을 할 때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xj의 수요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가격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xj의 수요량은 0이 되고요. 그래서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x가 0이고요.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x는 p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xj의 가격에 따라서 p가 1보다 큰 영역에서는 x가 0가 되고요. p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각쌍곡선의 모습이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xj의 가격의 각 수준에 대해 효용 극대점은 유일하다.
X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효용 극대점이 변하고 있는데, 가격이 1일 때는 효용 극대점이 2개가 나오죠. 그래서 가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두 재와의 소비량이 같은 효용 극대점이 존재한다. 두 재와의 소비량이 같다는 것은 Y는 X라는 이 45도 선상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점을 의미하는데, 지금 효용 극대점은 모두 모서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도 선상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45도 선상에서는 효용 극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다 X의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점이 존재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소득을 X의 소비에 지출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게 이 X의 수요 함수에서 가격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있을 때죠. 즉 PX는 M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도 X의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하락을 해서, 그래서 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X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점이 존재한다.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점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건데, 이것은 가격이 1보다 큰 영역에서 X의 소비량이 0일 때를 의미하죠. 즉 X의 가격이 1보다 큰 영역에서는 X의 가격이 변동을 해도 X의 소비량은 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라가 답인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상품 Y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렇게 세 가지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W와 R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를 보면 W와 R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사용되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 생산함수의 특징인 규모 수익이 증가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함수가 선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보기는 4번인데, 규모 수익을 한번 알아보면 이 기업은 세 가지 공정 중에 노동과 자본의 가격에 따라서 가장 비용을 극소화하는 생산 공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규모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에 람다배를 해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미니멈 함수는 크지 않은 값이 함수값이 되니까 어떤 것이 나오든 람다를 달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람다만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수들은 람다 곱하기 y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즉 이 람다의 지수가 1이죠. 이 경우에 우리는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데, 보기 4번에서는 규모 수익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보기들 한번 살펴보면 비용 함수를 도출을 해서 선형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노동과 자본의 가격 범위에 따라서 어떤 공정이 선택되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비용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총 비용을 목적 함수로 설정을 하고요. 제약 조건은 생산 함수가 되겠죠. 일정한 생산량 Y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 극소화의 문제가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정 1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2번, 3번도 이 제약 조건만 각각의 생산 함수로 바꿔주면 동일한 비용 극소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공정들은 전부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극소화하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은 결국 미니멈 함수 안에 있는 요소들이 같아질 때 균형값이 됩니다. 그래서 L이나 3분의 K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일정한 생산량 Y바와 같게 되고, 결국 L과 K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일정한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한 요소 투입량을 나타내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도출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목적 함수식인 총비용 함수에 대입하면 이것이 바로 비용을 극소화하는 비용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 W고 자본의 가격이 R이니까 거기다가 L스타와 K스타를 각각 곱해주면 첫 번째 공정의 비용 함수는 W 더하기 3R에 곱하기 Y바가 됩니다. 2번과 3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국수화 문제를 풀면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도출이 되고 그것을 목적 함수에 대입해서 이렇게 총비용 함수가 각각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정의 총비용 함수를 보면 모두 노동과 자본의 가격의 어떠한 조합에다가 생산량 Y바를 곱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용 함수는 Y에 대한 선형 함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부터 3번까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정 1부터 3까지 총비용을 다시 써봤고요. 이 기업은 W와 R의 범위에 따라서 총비용을 가장 작게 해주는 생산 공정을 택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Y를 생산할 때 평균 비용 또는 한계 비용이 낮은 생산 공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공정끼리 짝을 지어서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봤습니다. 1번 공정과 2번 공정의 총 비용이 같아지는 조건은 평균 비용끼리 같다고 놓으면 3R은 W가 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번 공정과 3번 공정 그리고 2번과 3번 공정의 평균 비용끼리 같게 놓아서 이와 같은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W 기준으로 봤을 때 W가 3분의 R보다 작은 영역 그리고 3분의 R과 3R 사이의 영역 그리고 3R보다 큰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에서 어떤 공정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도출 과정을 한번 보면 1번과 2번 공정끼리 비교했을 때 3R이 W가 되는 조건에서 두 개의 비용이 같아지는데 여기서 우변이 더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변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2번 공정보다 1번 공정의 비용이 작다는 이야기고 W가 3R보다 큰 영역에서는 1번 공정을 택해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2번 공정을 택하는 것이 비용을 극소화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2번과 3번 공정을 보면 R과 3W가 같은 지점, 즉 W가 3분의 R인 지점이죠. 그럼 이 지점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도 이것보다 W가 커지면 2번 공정이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작아지면 3번 공정이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1번 공정과 3번 공정을 비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R과 W가 같아지는 이 지점이 되는데 여기서 1번 공정과 3번 공정의 비용이 같아지는데 근데 여기서는 2번 공정이 최저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관계식은 있지만 2번 공정이 선택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W가 R보다 크면 그러면 이 W가 R인 점, 이 오른쪽의 영역이죠. 여기서는 공정 1만 사용된다. 그렇지 않죠. 공정 2가 3R까지는 사용이 되고요. W가 3R을 넘어설 때 1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W가 R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쪽 왼쪽의 영역이죠. 여기서 공정 2만 사용된다. 공정 2도 사용되지만 공정 3도 W가 3분의 R보다 작게 되면은 공정 3도 사용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고요. 3번 W와 R이 같으면 그러면 여기죠. 여기서는 공정 2와 공정 3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공정 2만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 YJ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모두 1로 동일하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 함수는 비용 극소화 문제를 통해서 비용 함수를 도출을 해서 그것을 생산량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문제죠. 비용 극소화 문제를 설정을 했고요. 목적 함수는 총 비용이 되고
제약 조건은 생산함수가 되겠습니다. 비용극서와 일개 조건은 한계기술 대체율과 노동과 자본의 가격 비율이 같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함수를 L과 K로 각각 미분을 해서 분자 분모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게 L분의 K고요. 그 다음 노동과 자본의 가격 R분의 W가 같다고 놓으면 이게 비용극서와의 일개 조건이 되겠고요. K를 소거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약 조건식에 대입을 해서 L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이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 투입량인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도출이 되고요. 얘를 이제 이 관계식에 넣으면 K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도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목적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비용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모두 1로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총 비용은 2 곱하기 y파가 되고 문제에서는 한계비용 함수를 묻고 있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생산자에게 판매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완전경쟁 시장의 균형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종가세가 부과되었을 때 균형이 변한 것을 구한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종가세 부과 전에 최초 균형을 구해보면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균형 조건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게 놓으면 균형 가격은 15, 균형 공급량은 15가 됩니다. 그리고 종가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공급 곡선은 한계비용 곡선이죠. P는 MC인데 그 MC가 50%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Q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균형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P는 18이 나오고요. Q는 12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나는 점이 공급량 15 그리고 가격 15인 점이었죠. 그런데 종가세가 50% 부과가 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이것은 1.5분의 P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균형 생산량은 12가 되고요. 균형 가격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면 바로 이 빗금칠 삼각형의 모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공급 곡선은 사회적인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데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고 있었는데 종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에 교란이 발생을 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이 부분만큼의 후생이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생 손실의 양을 구해보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